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준우 대변인이 그동안에 계속 이경 대변인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 이제 당선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뒀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정치를 떠났다고 당분간은. 근데 어떻습니까? 임승호 대변인은 지금 그러면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하십니까? 이 당에서? 저는 사실 로스쿨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이걸 한 거라서 지금 아직 공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복학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방송 활동하면서 당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6, 7월까지는 방송으로 좀 간간히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6, 7월까지는 이제 방송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또 학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예. 또 내년인가요? 지금? 아니요,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2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제 얼굴 들어가자마자 못 보실 나왔구만. 어쨌든 간에 미래에도 법조인으로서 활동하시겠다. 그러면 정치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법조인들이 사실 저희 당에도 법조인으로 지냈던 분들이 많죠. 많으시고 예. 뭐 정치를 제가 뭐 출마를 할지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뭐 좀 방송을 하면서 또 방송 쪽에 흥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해볼까 싶은데 일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그래요? 실무도 좀 보고 싶고. 양준우 대변인은 사실은 정치 대변인 하면서 좀 힘들어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땠어요? 사실 본인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이전에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바른정당 때부터 뭐 청년 바른정당에? 대변인을 맡는다든지 좀 소통이 있었는데 네네. 양준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이 처음 활동이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내홍도 저희 당 내에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힘든 지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바로는 이 여의도에 발을 한번 들여오신 분들은 돌아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너는 그렇군요. 결국 여기로 돌아올 거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변인 그 선발 토론 배틀 1등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제 2022 나는 국대다 이걸 또 어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선발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본인이 심사위원이었어요. 압박 면접 심사위원. 예. 어땠습니까? 어제 본인이. 저는 뭐 면접 다 들어간 건 아니고 3분의 1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 좀 지원자가 1기 같은 경우에는 564명 정도였고 이번에 203명 정도여서 조금 줄어가지고 네. 조금 우려는 있었는데 203명의 지원자 모두가 참 모두 논리가 있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막 올라갔어요? 사실 거기 압박 면접 질문 중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 단점도 얘기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가감없이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으로 앉혔을 때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로 보이지 않을 그런 워딩을 쓰면서 정제된 그런 용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 특히나 16강 올라가신 분들은 저도 지금 토론하면 굉장히 이기기 힘들 것이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 1회가 편해요. 지내고 나면. 잘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국대다. 나는 국대다 향후 일정은 4월 1일 16강 토론 배틀, 4월 5일 8강 토론 배틀, 4월 8일 4강이 있어서 1대1, 4강을 두고 1대1인가 보죠? 4강이 1대1 토론 배틀 결승을 한다고 합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경 대변인님, 이 나는 국대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인재를 뽑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식은? 이번에는 나는 국대다 있는지는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난 그 임승호 대변인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이슈를 많이 몰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우리 민주당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에도 그렇고 대변인이 됐을 때 그 대변인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인정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그 소수의 인정을 받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인정을 받고 이제 당 대변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뭐 200 몇 분이요. 근데 아무래도 첫 해와 다르게 좀 줄어든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공개적으로 대변인도 뽑고 하면 어때요? 나는 그거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민주당에 박성민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예전에. 선발돼서 근데 또 청년 결국 대변인 청와대에 했을 때 들어가 버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청년 대변인을 뽑는 거였었는데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그 오. 기간도 알고요. 그때 저는 이제 당의 상근부대였으니까 그 심사위원 들어갔었는데요. 모집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필기에서 논평을 좀 쓰고 나서 서류를 좀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기회에 참여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아마 시험 기간인가 아마 그 기간 좀 같이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네, 좀 아쉬운 네. 부분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어제 만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상춘지 앞으로 먼저 나가서 이 당선자를 기다렸어요. 에스코트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예우를 당한 거 아니냐.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라는 것이 역대 가장 늦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신권력과 구권력이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먼저 나와서 당선인을 맞은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부분이지만 뭐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언론 보도상으로는 어떤 뭐 용산 이전 문제라든지 언론에서 다뤄왔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합의가 됐고 또 진일보했는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회동이 한 2시간 50분 정도, 6시에 시작해서 8시 50분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동 자체의 시간이 참 길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도 두 분이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었다. 뭐 인수인계 의지가 느껴졌다. 이렇게 장지현 비서실장이 말을 했는데 단독 회동 같은 건 사실 이제 없었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시다. 이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경 대변인 어때요? 우선은 대통령께서 에스코트를 했다라는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언론에 비춰졌을 때 구권력, 신권력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국민들께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독으로 만나는 부분이 없었다. 그런데 의제도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실무진이 있었다. 저는 이거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실무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그 누군가 같이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의제는 없었지만 그렇게 나왔던 얘기가 전부 다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단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허심탄회한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에서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밀도 있고 화기애애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분위기가 좋았겠지만 하나하나 얘기 속에는 속뜻이 있을 것이고 단독 그 회동을- 중심에는 국민이 계실 거다. 단독 회동을 안 한, 뭐 중심이 국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단독 회동 안 한 건 솔직히 껄끄러워서일까요? 어떻습니까? 단독 회동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글쎄요, 뭐 이경 대변인께서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근무 경험이 없어서 뭐 전문성이 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회동이 늦어진 만큼 더 솔직하게 두 분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실무진 이런 문제는 전 전문적인 영역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춰지는 모습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싶고 또 어제 회동 장면을 보면 이렇게 그 공원 잔디 같은 곳을 걸어가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두 분이 많이 어색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긴 했어요. 두 분이서 이제 네. 서로 눈을 마주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연출되지는 않았고 뭐 네. 안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2시간 50분 길어진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된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언론에 비춰진 모습만 봤을 땐 그렇게 큰 합의나 진일보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원래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용산 집무실 이전 논의하고 추경 얘기하고 MB 사면 얘기였는데 우선 집무실 이전 논의하고 그다음에 추경 논의는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도 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선 MB 사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추경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두 가지 용산 집무실 이전과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글쎄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뭐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도 50조 원이 마련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세부적으로 대폭한다 하더라도 10조 정도밖에 마련이 안 된다라는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제 그러니까 추경은 좀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의 그러니까 풀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달린 것 같고 용산 집무실 이전도 법률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그러니까 찬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국민들의 그러니까 참여도 찬성도 자체에서도 좀 선제히 낮습니다. 그만큼 또 환경 문제도 지금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네, 있고 알겠습니다. 또 네.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가 있고요. 공원 조성도 아무리 빨라야 32년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좀 밟아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어제 그냥 했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까지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대통령 퇴임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갑자기 영부인의 그 옷값 논란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임승호 대변인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뭐가 정확히 문제라는 거예요? 막 사치스럽다는 건가요? 뭐예요? 네티즌들이나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정리까지 해가면서 이것이 고가의 어떤 의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다가갈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아까 장성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기준이 다시 지금 5년 뒤에 돌아오고 있는 거죠. 사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5년에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문제를 끄집어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상황을 당시에 됐을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네티즌들의 어떤 커뮤니티 여론 형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시민단체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고발을 제기했고 또 청와대가 항소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당시 판결에서 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문제라든지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뭐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시즌2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긴 하지만 사법적 판결이 한번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예전에 말씀했던 그 기준만큼 적용해서 좀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국가 기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안보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을 기준으로 조금 자신이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엄청 사치스럽다든가 뭐 억대 옷을 뇌물로 받았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옷 얘기를 끌고 나온 거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게 얘기인 것 같고요. 하나는 또 이게 있어요. 일부 누리꾼들이 옷을 찾아봤더니 확인된 게 178벌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178벌을 5년 동안 계산해보면 1년에 35벌 정도예요. 그래봤자 한 달에 3벌, 두 벌 반? 이 정도 사실은 입은 건데 뭐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순방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굳이 문제가 됩니까? 이게요, 2017년도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2017년도에 좀 조목조목 이것을 뭐 알립니다라는 식으로 좀 나온 게 있었는데 우선은 브로치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10여 년간 즐겨 있었던 옷이다. 보은 어머니 초청 오찬, 청와대 앞길 개방, 뉴욕 플러싱, 방문시 입었던 옷. 지금 이거 말고도 한 10건이 더 있는데 지금 2017년도만 해도요. 그것이 다 1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다시 한번 입은 것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네, 옷인가 봐요? 그랬던 옷인 거고 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시 입었던 한복이 있었잖아요. 네, 되게 네. 아름다웠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불려주신 옷감으로 염색을 해서 만든 옷이다.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왔었죠.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에서 청와대 일부 지원을 받은 거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했던
뭐 수 170 몇 건인가요? 아니 207건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전부 다 지금 이거 계산은 말씀 주신 것처럼 5년을 계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안에 원피스를 입고 자켓을 받고 입었을 때 이것도 원피스를 2번으로 계산했냐 3번 계산했냐 네. 이것도 몰라요. 같은 원피스를. 왜냐하면 네. 해외 순방 갔을 때 또 자켓만 여러 번 바꿔 입고 원피스를 하얀색 네, 원피스 그렇게 계속 또 입은 나왔었어요.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로 샀던 그리고 또 그 홈쇼핑에서 샀던 옷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비로 있었고 영수증도 다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특수활동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특수활동비를 얘기하고 싶으면 특수활동비를 얘기하고 싶으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얘기는 왜 들어가느냐. 좋아요. 저 지금 화면 보는 그런 것처럼 얘기도 말씀드리고 지금 네티즌들이 싶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제 입은 옷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쭉 붙여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옷값 너무 많이 썼으니까 옷 놔두고 가라 이 얘기 하나 하고 저기서 입은 거 보니까 코트가 24벌이다, 롱재킷이 30벌이다, 원피스가 34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 보통 우리 이경재빈이 보더라도 재킷 입고 속에 브라우스 입고 밑에 바지 입고 벌써 3개라고 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치스럽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솔직히 그렇고 저 정도 무슨 사치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무슨 특별히 사치스러워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래요. 게다가 여기서 문제는 또 그 브로치예요. 동물 모양의 브로치. 그게 2억짜리가 넘는 뭐 까르띠에 제품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까르띠에한테 그 확인한 내용을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제품 아닙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까르띠에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예, 제품이 예, 아니다. 우리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브로치를 찾아보니까 2억 원대가 아니고 2만 원대였습니다. 바로 저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수억 원대 명품 뭐 브로치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 김어준 씨가 얘기해서 또 약간 화제가 됐습니다만 샤넬 그 한국말로 된 그 디자인된 옷 있잖아요. 그건 고가의 옷은 맞는데 그거는 김정수 여사가 산 게 아니라 샤넬에서 저렇게 한번 입어달라고 해서 입고 협찬해주고 그다음에 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샤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에다가 전시해놨다는 거죠. 저런 거 가지고서 김정수 여사님 막 2억 원짜리 브로치하고 막 얼마나 비싼 저 자켓 입고 돌아다니네 이러면서 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을까요? 뭐 지금 브로치 문제에 관련해서는 보면은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도 뭐 영국 브랜드 제품은 맞는 것 같고 확인까지 해주셨다고 하니까.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옷 가지수가 화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일부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지수의 문제를 넘어서 한 벌당 옷값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찾은 거라서 뭐 특정 의류 브랜드를 찾은 다음에 이것이 특정 고가 브랜드다. 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뭐 이 부분은 저는 정당 차원에서 뭐 지금 검증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뭐 명품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문제를 어떤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냐 이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그것이 대중들이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사법적 판결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이때까지 7년 전부터 해왔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가기록물로 이것을 넘길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추측이 분명히 가능한 것이죠. 네, 근데 여자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옷을 여자고 남자고 싸구려를 여러 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비싼 거 한 개 사서 좀 잘 입을 것이냐, 이런 또 가치관에 따라 달려요. 저는 그냥 싸구려 여러 번 사자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특활비 논란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이제 비싼 옷 사가지고 사치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옷감 포함해서 특활비 공개하라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항소했는데 청와대가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왜 항소를 한 겁니까? 전 그 부분, 그러니까 그 검찰의 특수활동비 147억 원도 공개하라고. 네. 이것도 사법적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특수활동비는 다 공개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도 물론, 그리고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도
이 147억 원에서도 공개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여성들이 봤을 때도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옷을 아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이 정말 사치는 아니다라는 네. 그런 옷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네.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46.7%, 그런데 취임이 아직 되지도 않는 당선자의 긍정평가가 0.7%나 낮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갔을 때, 임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친인척 비리가 뭔가 나와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 네. 곤두박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흠집 내기로 이 옷값이라도 옷 가격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은 또 우리나라 언론 행태에 대한 어떤 네. 구조에 대한 어떤 슬픈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공개한답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항소한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뭐 그걸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뭐 근데 저는 꼭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요, 꼭 밀려가지고 뭔가를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팩트 체크하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그래요. 끝까지 민주당 얘기 나가고. 반성하시랍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네. 뭘 검사 네. 특수활동비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긴 안 남았습니다만은 윤석열 긍정평가 46%,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46.7% 이렇게 서로 지금 뒤집어져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한마디 지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제일 인기가 높아야 될 타임이에요. 당선자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팍 떨어졌어요. 사실 당선된 이후에. 게다가 제가 좀 전에 말하려다가 말았다가 다시 말하는 건데 김정숙 여사 옷 얘기가 왜 나오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뭐 타이밍상 항소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용산 집무실 이전 때문에 이 당선자에 대한 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를 좀 들고 나오는 거다. 청와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했어야 하는데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당선자는 지금 제일 몸값이 좋을 때인데 왜 제일 낮은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현재 대통령보다도 더 긍정평가가 좋지 않은가. 물론 오차범위 내고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어떤 옷값 문제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렇게 주요 이슈로 이슈 파이팅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뭐 이걸 주요 쪽에서는, 의제로 삼고 네. 있지는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당선인의 지지율에 대해서 뭐 이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당선인 신분에서 50%대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국정운영 평가에서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례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네. 지금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뭐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낮다라는 식의 뭐 분석이 있지만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많고 사실은 지난 대선 결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 대선 결과에서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총결집하고 있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총결집했던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정권교체 여론 지지층이 총결집을 해서 0.7%의 차이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좀 양 진영으로 분열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산 이전 문제도 분명히 부정적으로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그 용산 이전 여론조사를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2030 청년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층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또 철회를 한다면 그에 따른 또 부담감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시도해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 용산 이전 문제를 철회하고 다시 또 청와대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용산 이전 문제는 당선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지금 보게 되면은
부정이 49.6%, 긍정이 46.0%. 이게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될 때 48점 몇이었나요? 48.6%보다 더 낮게 지금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건데, 이게 당선된 직후에 긍정적으로 잘할 것이다. 이게 52.7%였는데 지금 또 이게 46%로 푹 떨어졌단 말이죠. 못할 것이다가 49.6, 그 다음에 잘할 것이다가 46이에요.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경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임기 4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46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퍼센테이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거, 이것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이렇게 지지율, 어떻게 보면 인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글쎄요, 저는 이것이 이례적인 거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제가 윤석열 당선자를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을 맡을 이제 국정 운영의 리더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빨리 회복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왜 회복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자영업자들 피해 지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약속 아니었습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뭐 저금리 대출의 얘기 나왔다가 지금 추경 얘기도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때 대출 받아서 준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월급도 군인들 월급 200만 원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 기간 동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광화문 시대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네.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집무실 이전에서 국민 공감대도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걸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잠깐 이 문제는 좀 짚고 나가야 되거든요. 병사 200만 원 문제는 사실 뭐 일부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 중에 어떤 포퓰리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의견만 전달된 것이고 이 공약 자체는 아니에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드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그 후보 시절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워딩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청와대를 밖으로 내겠다라는 그 공약을 낸 것이고 구체적인 장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수위 시절부터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광화문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광화문으로 무조건 나가겠다를 공약했는데 왜 지금 용산으로 가느냐 그런 식의 비판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난 광화문이라고 이렇게 포스터도 봤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자, 봤는데요.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여쭈고 끝낼게요. 윤 당선인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으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필요 없다라고 그때 말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여론조사 말씀이시죠? 그때 집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내지는 소통이니 불통이니 이런 얘기 자꾸 한참 나올 때 반대 여론이 더 많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론조사 별 의미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당선인이 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특히나 용산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청계천 복원 문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그 이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계천이 복원됐을 때 그 당시 그 청계천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시민분들의 인원까지 추산하면 뭐 연간 거의 뭐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것을 보면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청와대를 이전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2천억 정도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 문제는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민들께 어떤 것이 정확한 문제인지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1조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500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넘어서 청와대 이전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조금 양측 모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청와대가 개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국내 관광객들의 편익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서 분석해 보면 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엄청 딴 때보다 길었는데도 역시 또 짧네요.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